네, 여러분, 한국 현대 정치사 정치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까지의 3년간의 과정입니다. 좌파들은 이 시기를 해방 전후사, 해방 전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해방과 건국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좀 이중구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이 남한, 대한민국 안에서의 각 정치 세력 간의 각축전,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먼저 북한은 1945년 해방 직후에 소련군이 진주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군정이 실시됐습니다. 이 소련 군정이 실시되면서 소련 군정이 자기들이 키운 소련군 장교 김일성, 김성주를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 정적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련군이 다 해줬습니다.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만식 선생, 민족주의의 세력을 대표했던 조만식 선생이 정치적으로 제거되면서, 그러면서 김일성의 집권,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이걸 해나갑니다. 근데 남한은 미군정이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미군정을 실시하는데, 미군정은 소군정처럼 이 남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 계획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미 군정장관 하지 중장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순수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지 중장은 남한 내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각축하는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0월 이때까지 이 정말로 중요한 이 골든타임이죠. 이 시기에 이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당시 남한은 가장 세력이 크고 잘 조직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좌파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로 활동을 쭉 해왔던 여운형 세력이 있습니다. 이 여운형 세력이 건준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조직을 갖추죠. 이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밑에서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세력이 제일 치밀하게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그들보다 한 템포 늦게 김구, 김성수, 이승만 세력이 움직입니다. 김구 세력은 상해에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들어와도 상해 임시정부가 상징적인 임시정부지 무슨 국내 조직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 규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중도 우파인데 중도적 성향의 우파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보다는 조금 더 이 범우파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김성수, 송진우, 장택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민당을 만들고 지금의 그 민주당의 주력이 되는데요. 이들은 일제시대 때도 신문사를 운영을 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하면서
말하자면 나중에 친일파로 공격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김성수, 인촌 김성수, 고화 송진우, 또 장택상, 조병옥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라면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당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세력이 있습니다. 이승만도 국내에서 무슨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워낙 독립운동의 독보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가장 저명한 그리고 특히 미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미군정의 최종 지휘처를 쫓아 올라가면 하지 군정장관 위에 메가더 태평양 사령관이 있고 그 위에 국방장관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이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1945년 이 남한에서는 그런 이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승만 세력은 국내에서 세력이 없이 시작을 했지만 급속하게 이 세력이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크게 봐서 이 5개 세력이 이제 각축을 벌입니다. 박헌영 조선공산당,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김구, 김교식 등의 중도우파,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장택상 등 나중에 한민당을 만드는 이 범보수, 그 다음에 이승만의 자유우파 세력, 이 5 세력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북쪽은 이미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세력이 누구를 파트너로 생각했을까? 남한에 있는 5개 세력 중에 첫 번째 파트너는 박헌영 세력이었습니다. 같은 공산당이니까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김일성이가 제대로 된 무슨 소련 공산당에 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거나 코민테론에서 활동한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 기껏해봤자 중국군에 편입돼서 그냥 총 들고 왔다 갔다 이른바 무장 투쟁을 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그 비적대 비슷하게 했던,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소련에서 소련 군대에서 장교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론에서 직접 활동하고 지시받아서 가장 먼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조직한 박헌영에 비해서는 좌파 내에서의 위상이나 족보가 한참 떨어지죠.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박헌영이가 동지이지만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경쟁자였던 겁니다. 결국은 박헌영이가 제거되죠. 미국 간첩으로 몰려서 6.25 전쟁 후에 미국 간첩으로 몰려서 박헌영이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1945년, 48년 이 시기에는 어쨌든 소련 군정에서 보거나 김일성이 보기에 남한에 제일 의지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는 박헌영 조선공산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가치가 있는 세력이 여운형 건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용가치가 더 커진 세력이 김구, 김교식 등의 중도우파입니다. 이게 남한과 북한이 점점 이제 분단이 확실해질수록 이 중도우파, 끝까지 분단되면 안 되고 통일을 해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김구, 김교식 등의 이 낭만적 민족주의자들, 중도우파 세력들이 김일성 입장에서는 더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김구를 어떻게든 꼬셔서 평양으로 불러서 무슨 남북연석회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먹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소군정과 김일성의 입장에서 가장 적대시해야 될 적은 이승만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 세력은 김일성이 보기에는 미군정, 미국 정부가 미는 사람, 그리고 미국보다도 더, 미국 군대, 미 군정보다도 더 미국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사람.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이념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좌파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소군정 입장에서는 1차 제거 대상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김성수, 송진우, 장택상 등도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사람이지만 통일전선 전략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섭 가능하면 포섭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 북한이 남한의 이 5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박헌영 세력과 북한이 가장 적대시한, 김일성이가 가장 적대시한 이승만 세력이 이 해방에서 건국까지 가는 3년간 남한의 전면적인 이념 투쟁의 한 두 축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박헌영 세력이, 한쪽에는 이승만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세력 쪽에 여운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약간 좀 경도된 김구식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세력에 약간 경도된 김성수, 송진우, 장택상 등의 범우파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45년, 48년의 정치 지형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정치 세력 간의 전면적 각축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판사 사건입니다. 정판사 사건은 뭐냐면요.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조선에서 통용하는 화폐를 찍어내는 조선은행권, 이 조선화폐를 찍어냈던 이 조폐창이 있습니다. 이게 근택빌딩인데, 이걸 조선공산당이 해방 직후에 이걸 접수합니다. 조선공산당이 아주 발빠른 거죠. 어디가 전략 포인트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행권을 인수하던 근택빌딩을 접수해서 이거를 조선 정판사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위조지폐를 발행합니다. 당시 돈 1200만 원을 6차례에 걸쳐서 위조해가지고 이걸 조선공산당 활동비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미군정한테 포착이 됐어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조선공산당도 공산당도 있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니까 합법적으로 활동해라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위조지폐 발행이 포착되면서 이거는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1945년 10월 20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위조지폐가 1200만 원이 이제 발행이 된 거고, 결국은 그 후에 이 위조지폐 사건이 터지면서 1946년 5월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조선공산당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6년 5월, 6월부터는 이제 조선공산당은 불법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당수니까 이 불법단체의 수괴고, 이 위패 사건에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군정에서 체포하라 이렇게 된 거죠. 박헌영이가 남한에 남아서 체포당해서 감옥에서 계속 조선공산당을 지휘할 거냐, 아니면 도망가서 바깥에서 조선공산당을 원격 지휘할 거냐. 박헌영이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당시에는 꼭 태백산맥을 안 넘어도 됐을지 몰라요. 남북관계가 허술해가지고, 남북 간의 경계가. 하여튼 그래서 박헌영이가 정판사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자 북한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북한에 도망을 가니까 원래 좌파 내에서는 박헌영이가
압도적인 존재고 김일성이 김성주는 이런 정도의 존재였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박헌영이가 도망을 간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당 서열로 김일성이가 1위, 박헌영이가 2위 이런 전도된 형태가 나타나고 내내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박헌영이가 여기서 북한에서 뭐 무슨 장관도 하고 그래요.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용같이가 다 하자 미군의 간첩이었다 하면서 사형당하는 겁니다. 이 정판사 위패 사건이 남한 내 조선공산당 초기에 전국을 주도하던 조선공산당을 불법으로 만든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한 내에서 남노당은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은 이제 불법 단체가 되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저하되죠. 그러면서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도 우선 자기 기반이 남쪽에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조직인 남노당이 다 남쪽에 있는데 자기 몸은 북쪽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반도 전체에서 자신이 좌파의 최고 지도자고 또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나면 통일 대통령은 자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김일성이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있으니 조급했겠죠. 그 조급함이 나타난 것이 남노당의 극좌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정판사 사건으로 남노당이 불법단체가 된 이후에 각종 극단적인 투쟁, 모험주의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3 사태도 또 여수순천 사태도 그렇게 쫓기게 된 박헌영이의 극좌 모험주의 노선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1946년 6월 3일 날 벌어집니다. 1946년 6월 3일은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단독 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었고 이 미소 공의에서 어떻게든 좌와 우가 좀 함께 손잡고 그 유엔 감시하 하에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온 거는 잠정적으로 이 점령지를 관할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국경을 그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인식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김구도 김규식이도 이제 성과를 날린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승만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좌파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공산당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건 아니다고 하면서도 대놓고 좌우합작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했어요. 왜? 미군이 당장 소련하고 손잡고 미소공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신타통치 5년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그 시점에 마침내 이승만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게 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입니다. 이 정읍 발언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몰아내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련과 미국이 손잡고 뭘 좀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읍 발언에서 이승만이 분명하게 소련은 적이다. 북한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걸 하기 이전에 남한에서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고 남한 단독 정부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남한 단정론을 주장을 하자 당연히 좌익 쪽에서 이승만을 비난하고 나섰고 뿐만 아니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중도 우파 쪽에서 모두 이승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도 이승만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미 군정은 당시에 좌우합작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고 추진하고 있던 텐데
이승만이가 더 이상 그런 거 연연해 하지 말자. 그거 안 된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고 북한에서 소련 몰아내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과 2, 3년 후에는 미국의 정식 외교 노선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 발언을 정업에서 한 1946년까지는 미 국무부도 미 군정도 이승만의 이 인식에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승만은 북한, 소련군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박근영 세력으로부터, 여운형 세력으로부터, 김구식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게 되고 이승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 군정으로부터도 비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게 정업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외교의 규제가 자기가 정읍에서 남한 단정 수립을 가야 된다고 주장할 때 그런 반응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예측을 못했을까? 그거는 삼척동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행을 합니다.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더라도 사면초가 상태가 되더라도 올바른 노선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승만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그 결단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승만의 승부수가 결국은 관철됩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 발언을 하고 그 며칠 후에 전북 이리에서 또 발언을 하고 6월 25일 날은 경기도 개성에서도 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1946년 11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미국으로 가서 왜 남한만인 단독정부, 남한에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가를 미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객관적 정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노선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이게 바로 50단정인데, 자, 50단선입니다. 이건 뭐냐? 1947년 8월 12일 날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합작을 통해서 뭐 통일된 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이승만이 그 10개월 전에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남한 단독 정부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그 10개월 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국제연합 유엔에다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주장은 뭐냐면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 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이었고 소련은 1948년 초까지 먼저 우리도 물러날 테니 미국 너네도 물러나라. 한국에서의 외국군 동시 철수를 주장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소련의 꼼수였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지금은 뭐 미국 본토에서 유사시에 한국으로 오는 이 전략폭격기가 날라오고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거의 실시간으로 한반도의 급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만 당시 70년 전의 군사 통신 교통의 수준을 보면 한 번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유사시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련은 외국군 철수라고 해서 미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북한 전역을 통제할 수 있고 탱크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면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군사적 상황에서 소련이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양국 군대가 모두 철수하자.
미국 측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고 소련 측의 제안이 채택됐다면 우리는 6.25 전쟁 훨씬 전에 소련에 먹혔을 겁니다. 그런데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미국 측 안과 소련 측 안을 표결을 했는데 미국 측 안이 43대 0으로 압도적으로 표를 얻었어요. 기권 6표. 이건 당시 미국의 외교력이 그 정도 압도적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또 소련의 제안이 얼마나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였던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찬성 못하고 기권한 6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의 운명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총선거 결과 자유파 정권이 들었을지 총선거 결과 좌파 정권이 들었을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맡기겠다. 이게 유엔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주판을 두드려 봤겠죠. 김일성이가. 우선 인구수가 남한이 많잖아요. 또 유엔이 소련의 결의가 아니라 북한의 결의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유엔의 감시단이 들어와서 총선거를 감시하면서 진행을 할 때 자기들이 이길 승산은 하나도 없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년 1월 24일 소 군정이 유엔 감시단 북한 지역 입경을 거부합니다. 무력으로 막아요. 그렇게 되니까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으니까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48년 2월 26일 유엔 산하의 위원회가 한국 내에서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장악하고 점령하고 있는 북한 지역을 빼고 미군정이 관리하고 있었던 남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1948년 5월 10일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좌파들은 소련이 북한 지역에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남한 지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라도 총선거를 하자는 유엔의 결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치루어진 단독선거, 남한 단독선거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터져나온 것이 제주도 4.3 사태입니다. 제주도 4.3 사태는 한 달 후에 예정되어 있는 50선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인 김달삼이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좌파들이 봉기를 한 겁니다. 이후에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 이 정치적으로 이 좌파가 아닌 공산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 제주도민들이 상당수가 희생당함으로써 지금의 제주 사태로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버렸습니다만 그 4.3 사건의 출발점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김일성, 박헌영의 지시에 따른 김달삼이 주도한 이 반란 사건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가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48년 5월 10일 선거를 제주도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국한해서 보면 좌파들이 50단선을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한 것이 제주도에서는 먹혀든 겁니다.
이 제주도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커지니까 제주도 내부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서 육지에 있는 국군 경비대를 국군이죠. 파견해서 제주도 사태를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주도로 보내기 위한 군대가 여수 순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에 모인 군인들 중에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 남노당,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국내에 심어놓은 좌파분자들이 그 군인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의 좌파 프락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을 일대를 장악하고 우파 지도자들을 숙청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쪽도 저쪽도 아닌 무고한 국민들이 다수 희생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하에 단독 선거가 치러졌고 그 선거 결과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최초의 의회입니다. 이게 재헌의회입니다. 이 재헌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 재헌의회 의원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게 재헌헌법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의회, 최초의 재헌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50단선 자체를 반대한 좌파들은 당연히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후보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끝까지 좌우가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김구 세력도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남한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을 몰아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승만 세력과 김성수, 송진우 세력이 이 선거에 참여해서 재헌의회는 자유파가 절대적 다수가 되는 국회로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 재헌의회가 구성이 돼서 1948년 5월 10일 구성이 돼서 그 재헌의회가 2달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을 본회의 통과시켜서 공포한 날이 바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입니다. 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됐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이 되고 마침내 이 헌법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선포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딱 3년 동안 있었던 남한의 전면적인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파의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정통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비해서 과연 이승만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좌파들의 문제제기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문제제기했습니다. 좌파라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제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3년간의 과정은 전면적인
자유우파와 좌파 간의 전면적인 계급투쟁의 시기였고, 이 계급투쟁의 결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됐던 이승만과 자유우파가 완승을 거뒀거든요. 압도적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좌파라면 이 1945년, 1948년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전국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참패를 한 이 역사적 시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고 싶겠죠. 부인하고 싶겠죠. 거부하고 싶겠죠. 그것이 끊임없이 과연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좌파식의 문제제기로 그동안 남아왔던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거를 현실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를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삼박자가 갖춰져야만이 비로소 인정되는 대한민국 근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상징적인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건국됐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해방과 건국이라는 주제로 제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를 북한의 김일성 집단, 남한의 박헌영 세력, 여운형 세력, 김구 세력, 김성수, 송진우 세력, 그리고 이승만 세력, 그리고 미군정, 이렇게 중층적 구조 속에서 벌어진 전면적 계급투쟁, 전면적 이념투쟁, 전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어떻게 결론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북한 김일성 집단의 전면적 남침을 받게 되는데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점을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